자, 안녕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또 공지했던 대로 중간고사를 요 시간에, 다음 주 요 시간에 여기서 볼 것이고, 실험은 다음 주에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고사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한 주를 선거 때문에 이제 수업을 하나를 못해서 제가 동영상을 보강으로 동영상 강의를 뭐 이전 지난 학기 강의가 됐던 아니면 새로 찍든 집에서 올려놓는다고는 했는데 아직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좀 망설이고 있거든 지금. 왜냐하면 올려놓긴 할 건데 중간고사를 너무 촉박하게 해서 하나를 더 부담을 줄 건지 말 건지를 좀 고민 중에 있거든. 그래서 진도가 상당히 많이 안 나간 편이라서 근데 이렇게 진도 천천히 나간 건 또 원래 진도를 늦게 나가긴 하지만 또 몇 년째 몇 년 이래 처음인데 그걸 해서 하나를 더 올릴까 만약에 이번 주 내로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 링크가 하나 올라가게 되면은 이 수업 끝나고 거기까지 시험 범위가 될 것이고 만약 이번 주 금요일까지도 아무 일이 없다면 시험 범위는 오늘 강의한 데까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너무 시험을 스릴 있게 만드나? 그걸 확실하게 안 알려주고, 솔직히 얘기하면 아마도 심정적으로 시험 범위는 오늘 강의까지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의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기말고사에는 강의를 시청을 하고 추가해서 해야 될 동영상 강의가 2개가 더 늘어나게 될 테니까. 수요일 날이 휴일이 또 있잖아. 부처님 오신 날인가, 근데.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이번에 밀어넣기를 하는 게 사실은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첫 시험이고.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 오픈북 테스트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 지가. 그러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픈북 테스트 시험이니까 집에서 있는 거 다 끌어와서 갖다 놔도 되고, 뭐 장소도 널널하고만 좋네. 뭐 집에 있는 냉장고니 무슨 뭐니 뭐 다 가져와서 시험을 천천히 여유 있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인터넷 검색이 허용이 된다는 게 일단 또 하나의 특징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과거에는 인터넷 검색이 허용이 되니까 심지어 내 동영상까지도 내 강의 동영상까지도 시청을 하면서 그것도 또 약간의 예의를 약간 상실해서 이어폰도 없이 그냥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아니면 이어폰은 좀 줄이라고, 이어폰 있으면 끼라고. 왜냐면, 그래야 나도 조회수 좀 올리지. 그럴 때나 내 채널 조회수 올라가지, 언제 올라갔어. 그래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 뒀는데, 그래서 물론 모르는 척하면서 또 내버려 둘 생각인데,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촉박하게 그 동영상 강의 찾아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무엇든지 다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그게 오픈북 테스트라고 해서 뭐 갑자기 어디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걸 내가 시험을 내겠어요? 본질은 수업에 이 강의 시간에 커버한 내용은 외에는 절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픈북 테스트를 하더라도 검색을 하는 그 주안점은 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그냥 사실은 이론적으로 수업을 충실히 듣고 복습을 철저히 했다면은 이거 인터넷 검색이 뭐냐 하나도 필요 없는 사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같이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면 이미 다 머릿속에 그게 다 외웠을 수도 있을 그런 무서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다 답 쓰고 혹시나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검색 한번 해볼까? 그 정도로 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험의 포맷인데 근데 그게 전도가 이제 역전이 되더라고. 일단 딱 문제를 보자마자 생각할 시간도 안 하고 일단 이것부터 두드려. 검색부터. 이게 무슨 단어가 중심어가 문제에 있으면 그거부터 검색부터 해버리는 그런 폐단이 그러면 이제 크게 폭망하는 이까지 시험 하나
뭐 망한다고 폭망하는 건 절대 아니지. 이게 뭐라고 그까짓 거. 뭐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엉뚱한 답이 나와요. 그 중심을 가지고 검색만 하면은 이상한 데서 뭐 이상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그걸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쓰더라고. 그런 문제, 그런 답이 동일한 답이 한 세네 개가 딱 보여. 에세이 같은 데서 이거 네이버에서 그냥 그대로 베꼈구나 하고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진도가 오늘은 진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도 다음 두 번째 세션에서 질문도 그냥 처리 안 하고 그냥 곧바로 진도를 직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이 분반에서 나온 컴플레인은 아닌데 다른 분반에서 한 학생이 설득력 있는 납득이 가는 컴플레인을 야, 네 강의 자료랑 왜 네 수업 이 슬라이드는 왜 다르냐? 그래서 나는 나는 사실 그게 일종의 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나도 가오가 있지. 강의 자료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하면 무슨 소리 뭐하러 와 수업을 강의 자료만 보지. 그래서 이제 수업 슬라이드는 조금 거기에 좀 조미료를 넣어서 수업 슬라이드는 제작을 하는. 사실 나는 두 번이라니까 더 힘들어요. 그거 한데 뭐 사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슬라이드도 그럼 올려드릴게. PDF로 바꿔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러나 이 슬라이드는 물론 요즘 보니까 전혀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이전 연도만 해도 이걸 프린트로 전부 해와가지고 종이로 그렇게 되면 이런 슬라이드를 프린트 하시려고 하면 이거 돈 꽤 들어갈 겁니다. 이건 뭐 한 강의에 100장 뭐 100 몇십 장씩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전부 보니까 이것들 요즘 이런 거 가지고 다니대? 이거 전부. 이게 일종의 전부 유행인가 봐. 그러니까 이건 뭐 충분히 안심하고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올려놓을게요, 그거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딱, 못 맞힌 부분이 이제 이 에너지에 관한 측면이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다? 뭐지?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다? 슬라이드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빠졌구나. 임의로 그냥 딜리트가 됐구나, 이게. 여기서 나올 게 아닌데. 어, 뭐, 그래도 그냥. 자, 대사작용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탄수화물과 지질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교과서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에너지 대사작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제 따라오고. 어. 그래서 물질 대사가 생명체에서 이제 벌어지는 모든 화학 반응인데 이게 반드시 왜 화학 반응이 생명체에서 일어나느냐? 왜냐하면 에너지의 출입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누군가로부터 그 에너지원을 이제 착취를 하는 대상을 뭐 자기가 스스로 에너지를 어디서 밖에서 외부에서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그래서 남의 생명을 뺏는 수밖에 그 에너지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제 생명의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대사작용의 일환으로 대사작용을 얘기할 때 근데 일단 우리가 얘기한 것이 이화 반응과 동화 반응. 이 슬라이드가 지금 빠져버렸네? 왜 갑자기 이거. 아침에 이거 보다가 지워버린 것 같아. 딜리트 키를 새벽에 정신없이 눌렀구나. 이화와 동화 반응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은 작용이 있어요. 이 모든 화학 반응은 이화 작용 아니면 동화 작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는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 안 했어? 약간 눈빛이 이상해지는 거 보니까 얘기를 다시 해달라는, 이걸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되다니. 그래서 이화, 동화. 자, 차이점은 어떤 것이 이화 반응이냐?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그러니까 작아지는,
파괴가 되는 반응, 그것이 이화 반응인 것이죠. 동화는 그 정반대로 작은 것을 섬섬옥수 주워 모아가지고 조립을 해서 끼워 맞춰서 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화와 동화 반응. 그러니까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광합성을 할 때 탄소 동화작용은 이산화탄소라는 작은 물질을 긁어 모아가지고서 포도당이라는 큰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동화 반응이고. 그 대신에 그 포도당을 우리가 섭취를 해서 곧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그 반응인 점심때쯤 돼가지고 그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다시 이산화탄소로 되돌려보내는 반응은 이화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지? 왜 우리가 그 포도당을 이화 반응을 통해서 지금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에너지가 튀어나오잖아. 그 포도당에 숨겨져 있던 그 에너지가 우리가 그 포도당을 분해를 함으로써 에너지가 튀어나와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사실은 우리는 또 하나의 동화 반응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ADP라고 하는 물질을 ATP로 바꿔. 이 ATP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거든. 이것은 에너지 원인. 모든 생명체가 사용하는. 그런데 이 ATP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재충전하는 리차저블 배터리 같아가지고서 ATP로부터 이렇게 충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방전이 돼서 ADP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기 이 충전을 시키려면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포도당에서 우리가 튀어나오게 되는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해결합시다. 그래서 그 큰 물질이 고분자 물질인 그 큰 물질이 분해가 돼서 저분자 물질로 변화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이화 반응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화 반응은 당연히 저절로 에너지가 튀어나오게 방출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이화 반응과 동화 반응 둘 중에 어떤 것이 자발적인 반응일까? 이화 반응. 맞아. 이화 반응이 자발적인 반응. 왜 그럴까?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짐 싸서 나가, 오늘. 오늘 강의 들을 필요 없어. 짐 싸고 챙겨 가서 카페에 가서 지금 커피나 마시든가 그래. 맞아요. 엔트로피라는 것이 증가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모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반응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반응. 왜냐하면 모든 우주가 다 그렇게 흘러가게끔 돼, 현재로서는. 언젠가는 그 우주가 더 이상, 이제 엔트로피 증가 그만, 하는 날이 올 테지만, 최소한 지금은 계속 팽창을 하는 이 우주의 상태에서는 엔트로피가 뭔데요? 무질서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질서도라는 것이 어제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했던 그 브라우니안 무브먼트 같은 그것이 이제 무질서도를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였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그랬지만 그게 사실은 그 엔트로피라는 것이 증가를 하는 그 무질서도를 증가시키는 그 방향성이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바람이 이렇게 흘러갈 때 그 바람에 휩쓸려서 이 알갱이들이 여기에 모여있던 알갱이들이 쫙 한 방향으로 나는 그런 상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 한 곳에서 모아뒀던 그 알갱이들은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 확산에 의해서 확산이 되는 이유는 엔트로피가 그렇게 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확산이 되는 건데 그것이 사실은 이 지그재그로 막 지멋대로 이렇게 돼가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이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거였거든.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늦었지. 다시 한번 어저께 가서 현미경 한번 더 들여다볼 거. 과연 그런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제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이고 왜 엔트로피가 증가가 되면 자발적인 반응이 되는 거지? 에너지가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사람만 빼고 모든 만물은 자기의 에너지 준위를 낮추게 되는 그 결과를 선호해. 그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오로지 자기의 에너지를 훨씬 더 우리에게 에너지는 뭐겠어요? 돈이지. 그걸 훨씬 더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다른 모든 만물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출을 해서 없애고 비우고 해야 자기네들이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발적인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화 반응은 그래서 자발적인 반응, 저절로 가만히 내버려 둬도 이론적으로
발생을 하는 반응이지. 가만히 내버려도 얘는 되려면 된다 해서 될 거야, 얘는. 이 이화 반응은. 정반대 반응이 문제지. 동화 반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작은 알갱이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자, 이제 우리 뭔가 큰일을 한번 도모해보자 하고, 이산화탄소를, 불쌍한 이산화탄소를 속여가지고, 일로와, 일로와 해가지고서 포도당이라는, 이상한 속박으로 묶어두는, 점점 이렇게 해서 작은 물질이 큰 물질로 변화되는 이 반응은 엔트로피가 감소를 하는 반응이거든. 왜냐면 무질서도가 이게 완전히 이제 줄어들게 되잖아.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이 친구들을 이리와 해가지고 요 작은 여기다가 딱 속박을 해놓는 반응이니까, 크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연스러운, 일어나지 않을 반응이거든, 원래. 그거 하자 그러면 미쳤니? 내가 나 안 해, 그런 거.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미천이나 아내 할 때 그 유일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뭐지? 지갑을 꺼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약속하지만 하고.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들어가야만 되는 반응입니다. 이게 동화 반응. 그래서 이 동화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비자발적 반응이기 때문에 원래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인데, 그래도 굳이 네가 해야 되겠다면 에너지를 써라. 라는. 그게 이화와 동화의 차이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이화 반응과 동화 반응의 또 다른 캐릭터를 한번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발열 반응이라는 것과 흡열 반응이라는 두 가지. 발열 반응이라는 건 실제로 열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열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쉬워서, 그러니까 이화 반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원을 낮추겠다는 얘기는 자기가 털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우리가 열량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이 튀어나온다 해서 발열 반응인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쓸 수 없는,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진짜로 우리가 열을 감지해서 그것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열이 얼마나 좋은 에너지야. 그걸로 보일러도 데우고 그것도 기관차도 돌리고, 보일러 기관차 지금은 안 들어가지만, 하지만 이 물리학 측면에선 열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에너지 중에서도 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없는 에너지가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발열 반응이고, 반대로 이 동화 반응은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되는, 에너지를 주입을 시켜야 되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건 엑소, 밖으로 튀어나온다. 엑소더믹 리액션이라고 하고, 엑소서믹. 이거는 흡열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뭐겠어요? 엔도더믹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화 반응은 캐타볼리즘이고, 동화는 애나볼리즘이고, 어쩌면 애나볼릭 드럭이라고 하는 그 스테로이드 같은 근육을 빌드업하는 애나볼릭 드럭은 전부 다 애나볼리즘에서 사실 유래한 그런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반응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이게 뭐야? 이 반응이 동화야? 이화야? 또 거기다가 또 한 단계 더 넣어서 그러면 그 반응이 또 동시에 발열이야, 흡열이야,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골치 아프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딱 보면 그냥 곧바로 답이 나와야지. 어떤 반응이 딱 있을 때 반응의 화학식을 보든 아니면 그냥 상식적으로 누구에게서 이제 단어로 문장으로 주워 들었을 때 이러한 반응이 있다. 그럼 금방 판단이 나오겠죠. 아, 이 반응의 결과로 얘가 덩치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반응의 결과로 얘가 원래 이만한 덩치의 물질이었는데 반응이 이렇게 작아지는, 분해가 되고 쪼개지고 작아지는 그런 반응이라면 당연히 무슨 반응? 이화 반응이겠죠. 그러면서 이화 반응이면 당연히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지. 그것이 그 정반대면 그것이고. 그러니까 이 ATP, ADP도 그냥 그대로 금방 답이 나오는 거지. ADP가 ATP로 변화되는, 혹시 ADP와 ADP의 차이점은 뭔지는 아시죠? ADP는 여기서 인산기가 2개가 있는 아데닌이고, ATP는 인산기가 3개가 있는 아데닌.
그럼 ADP가 ATP로 변화하려면 이거 동화일까 이화일까? 동화. 왜? 인상기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화 반응. 그럼 동화 반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ATP가 ADP로 변화하는 이 반응은 뭘까? 가수분해가 되는 건데, 이거 어쨌든. 이거 이화 반응이니까 에너지가 나오겠지. 뭐 그냥 쉽네. 그러나 그 중에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쉬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이제 그 반응의 맥락으로 이것도 역시 이제 산화와 환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칼럼을 이렇게 딱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대충 눈치 잡으면, 산화 반응은 캐타볼리즘이고, 이화 반응이고, 환원 반응은 그 반대이겠구나 하는 것이, 알겠어.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쓴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아니, 왜 산화 반응이 이화 반응이지? 왜 환원 반응은 동화 반응이지? 약간, 약간, 이해가 안 갈. 이 그림 역시 이건 일반 생물학 책에 나오는 산화와 동화의 차이점.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미리 주어주고 산화를 하게 되면 일단 산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훨씬 직관적으로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운 없이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그냥 당연히 산화지. 그런데 산소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든 반응이 산소가 직접 개입을 하지는 않잖아요. 간접적으로 나중에 가면 산소가 그것을 가져가겠지만 간접적으로 갑자기 산소의 출입이 없는데 나보고 이게 산화인지 환원인지 결정을 하래. 어떤 경우에는 당혹스럽게도. 그럴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전자가 어떻게 되느냐고. 전자를 내가 만약에 뺏겼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전자를 어떤 녀석이 가져와서 탁 가져가 버리면 나는 산화가 돼버린 거야. 왜? 쉽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뺏긴 전자는 결국 누구한테 갈 것인가? 아마 산소가 나중에 가져갈 거야. 그럼 나는 결국 산소라는 녀석은 전자에 대한 욕심이 워낙 크니까 결국은 그놈한테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전자를 뺏기거나 아니면 산소와 직접 맞닥뜨려서 정말 재수없는 케이스지. 산소와 직접 조우를 해서 아이고 오늘 뭐 됐다. 되거나 그러면 산화가 된 거예요. 그럼 산화가 되면은 에너지를 빼앗기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이것이 분해가 된다는 얘기하고 매우 비슷하거든요. 그럼 내가 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나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은 이화작용, 산화는. 그 다음에 환원은 그 반대로 전자를 얻거나 아니면 산소에게서 도망을 치거나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훨씬 더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산소와 맞닥뜨리게 되면 나는 빌드업 못하고 결국 산소에 의해서 점점점 이제 해체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 준위가 높아질 확률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산화라고 규정 지으면 편하고 여기서는 그냥 마치 그림으로 우리를 호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를 그냥 먼저 보여주는 거지. A와 B가 있을 때 A가 전자를 얻게 되면은 A가 전자를 잃었구나. A가 전자를 빼앗기게 되면 얘는 플러스 이온이 돼서 이제 얘는 산화가 된 거겠지. 그다음에 그럼 그 대신에 B는 A에게서 A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이 녀석은 이제 마이너스 이온인. 그럼 얘는 환원이 된 것이고. 자, 중요한 점은 다른 이 반응과는 다르게 이 산화 환원 반응에 있어서는 이것은 항상 이 양방향도로 왕복 차선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반응은 이화 반응, 동화 반응은 그냥 따로따로 때려서 독립적인 반응이지만 산화 환원 반응은 두 당사자가 한쪽이 만약 산화가 됐다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환원이 돼야 되는 반응. 주고받는. 그래서 이 반응처럼 여기서 A와 B가 어떤 반응을 이제 전개를 한다. 그럼 내가 만약에 산화가 됐어? 그럼 너는 환원이 됐겠네. 다만 이 산화 환원 반응을 이 이화 동화 반응의 맥락에 끼워 맞춰서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이득을 얻은 것이야? 라고 묻는다면은 전자를 얻었다는 데서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전자가 일종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얻었잖아. 나는 환원됐어. 그러면 얘가 뭐가? 동화가 된 거고.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이거 뭐냐?
어쨌든 오렌지색이 되고 둘 다 오렌지색인데 얘는 무슨 오렌지색이겠지? 그게 생각이야. 그레이프루트. 그레이프루트 색깔이 되고 얘는 오렌지 색깔이 됐으니까 자몽 맞아. 자몽. 그래서 이 오렌지 색깔은 낮아진 에너지 준이니까 얘가 에너지 준위가 낮았으니까 산화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지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다시 잠시 나오는데 그거는 왜 이런 이 대사작용을 할 때 왜 우리가 굳이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끌어와야만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끌어와야만 되느냐 음식이라는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한 설명 혹시 그게 만약 불만스럽다면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거야 라는 것이 그래서 이 연력학 법칙에서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으로서 에너지는 네가 절대 못 만든다 절대 파괴 못 시킨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오늘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했네 그런 일 없다 이 세상은 절대로 낭비할 에너지는 없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의 에너지의 총량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행복하게 살아라는 얘기지. 죄책감 절대 갖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행복해져. 에너지는 절대 낭비되지 않는다. 원래 그대로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서 이상한 갑자기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고 외출을 갔다 왔다. 절대 죄책감을 안 느낄 거 아니야. 에너지. 아이고, 이 많은 전기를 내가 낭비했네? 아니잖아. 에너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다만, 어떤 형태적으로 변화됐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세포 안에서 어떻게 자가 발전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세포 안에서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면 에너지 만들면 되지. No way. 에너지는 네가 못 만들어. 그래서, 그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고, 그러니까 바로 그 연력학 제1법칙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 연력학 제1법칙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시험을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많이 먹어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시험장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을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얼핏 딱 보면 뭐야 이게? 하지만 그것이 연력학 제1법칙을 설명해주는 말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은 이제 엔트로피에 관한 무질서도 이미 얘기를 몇 번 했으니까 뭐 더 이상 재차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비자발적 반응을 자발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주입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일단 동의를 했잖아요. 끄떡끄떡. 뭐 그래. 근데 그래도 뭔가 찜찜할 수도 있잖아. 아니 원래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지 거기다 뭐들 돈을 찔러준다고 되는 건 또 뭐야 이거. 원래 안 된다며. 왜냐하면 절대로 왜 안 되는 이유가 항상 이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으로만 진행을 하는데 이건 일단은 뭐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반응을 진행시켰잖아. 이게 어떻게 역주행이 가능하냐. 안 된다며. 도로교통법 위반하셨네, 이거. 어쩌자는 얘기야, 이거.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이죠. 자, 이건 우리의 시스템은 열린, 개방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로지 이 닫힌 시스템이라면 맞아, 네 말이 맞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다만, 열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다 에너지를 주입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여기다 에너지를 주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선가 뭔가를 이화 반응을 해야 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겠어? 나의 동화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선 또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계속 밤부터 그렇게 울어대야만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에너지를 가져와서 쏟아부으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니라는 얘기지.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여기서 방출이 돼. 그러면 전체 총 우주에
너는 너만 생각하지. 하지만 우주 전체의 총 시스템을 대차 대조표를 계산해 보면 너 때문에 엔트로피는 더 늘어난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그게 맞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 무슨 우주의 법칙이고 뭐고 하는 것들은 전부 전체를 보고서 이렇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느냐 그것을 따져야지 왜 너의 작은 이 시스템에서 일이 이렇게 됐다고 호들갑이냐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개념이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입니다. 이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3장에 가서 나중에 이제 효소의 활성 같은 것을 따질 때 그것을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복선을 까는 건데, 깁스라는 물리학자가 이제 처음으로 도출해낸 개념이라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데, 정의를 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식의 에너지 중에서도 쓸 수가 없는 에너지에서 열 같은 그런 거 빼고 실제로 뭔가를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만을 따서 이제 자유에너지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런데 이제 자유에너지 값이 이제 그럼 자유에너지의 차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그래프에서 Thank you. You're welcome. 자, 이 그림에서 봅시다. 그러니까 이쪽 y 곡선이 에너지, 자유에너지 G예요, G. 오른쪽은 진행 방향이니까 타임, 시간이 되는 거지. 이 반응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요것이 이제 반응물이잖아. 반응물, 리액턴트가 반응물들이 들어가 가지고서 반응을 일으켰어. 반응 후의 결과가 이제 프로덕트로 산물로 됐는데 에너지 준위로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이 친구들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높았어. 자유에너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에너지가 이렇게 높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 에너지가 에갱에 이렇게 됐어. 그럼 에너지 차이는 우리는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지? 그 에너지 차이가 델타 G라는 얘기지. 자유에너지의 차이. 델타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해? 항상 언제나 산물에서 G-GR 리액턴트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결과를 먼저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계산값은 어떻게 나올까? 0보다 클까 작을까? 작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델타 G 값은 여기서 이 반응의 델타 G 값은 델타라는 얘기는 여기서 차이라는 얘기잖아요. 델타. 그 그리스어로. 요 차이가 그러니까 반응물과 반응 전에 이 산물과의 자연에너지 값을 차이가 마이너스 값이 델타 G가 되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 이 반응은 뭡니까? 이거 자발적 반응입니까? 비자발적 반응입니까? 자발적이죠. 당연히. 누가 봐도. 왜냐면 일단 에너지를 내버렸으니까 자발적인 반응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언덕 위에서 돌 그냥 굴려버리는 반응이니까 아유 쉽네. 저절로 굴러가겠네 이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기서 바로 델타 G 값이 마이너스라는 계산. 그러니까 물리화학적으로 자유에너지는 계산이 가능하니까 반응을 할 때 반응을 딱 보고서 계산을 미리 이런 식으로 실제 반응을 안 해보고도 물리학자들은 그 똑똑하신 물리학자들이나 화학자들은 이 자유에너지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될 수 있는 반응이네.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는 반응이네. 그냥 우리처럼 어린 짐작으로 그냥 얘가 이렇게 분해가 되는 반응이니까 이거 될 수 있는 반응이네. 그러지 말고 얼마나 정확하게 라고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치로 계량적으로 이 값이 이 정도의 에너지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델타 에너지가 마이너스로서 얼마만큼의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훨씬 더 자발적이냐 얼마나 훨씬 덜 자발적이냐도 계산이 비교가 가능하지. 이렇게 계산을. 그래서 델타 G 값이 마이너스면 자발적 반응이다. 델타 G 값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비자발적이라는 반응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발적 비자발적은 엔트로피가 그것을 좌우한다며 컨트롤한다면서 왜 엔트로피는
언급도 안 하고 무슨 뭐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그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또 집요하게 묻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좋다. 엔트로피를 여기다 내가 소개시켜 주마. 그래서 이 값을 델타 G는 또 어떻게 표시를 해줄 수 있느냐 하면은 델타 G라는 것을 델타 G라는 정의상 이 델타 H라고 하는 거는 H가 이제 화학 시간에 엔탈피라고 배웠을 거예요. 엔탈피. 이거는 변하지 않아. 어떤 한 반응에서 엔탈피는 거의 변하지 않지.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상수로 간주해도 돼. 좋아. 그 다음에는 요 S가 뭐냐면 이게 엔트로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델타 G 값은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라고 이렇게 원래 이 공식이 이런 공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T는 뭐겠어요? 온도예요. 절대값.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상수면서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건 뭐? 엔트로피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과 같다라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이 값이 델타 G 값이 마이너스가 되게 하기 위해는 이것을 모를 때 요 GP와 GR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요 공식만을 사용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 G 값이 마이너스인 자발적 반응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무엇이 어떻게 돼주면 돼? 조건에서 변화가 같은 조건에서 이러고 있었다 델타 G 값이 이거보다 훨씬 더 적어지려면 마이너스 값이 되려면 무엇이 증가를 해야 되겠지? 얘 값이 점점 더 커지면 왜냐면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요 엔트로피 값이 조금이라도 커져야 반응이 자발적 반응 쪽으로 흘러가는 거라는 얘기지.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미리 짰다면 할 말 없는 거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확인을 못, 내 머리는 그거는 제가 검증을 못 하겠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자유에너지에 관한 그걸로 끝. 오케이.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단백질 핵산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전에 두 개의 고분자 물질은 탄수화물과 지질은 물론 다른 기능들도 여러 있었지만 그 기능들이 에너지와 관련된 기능들이 주 기능이었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얻는 데 쓰거나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쓰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자, 여기 지금 두 개로 다시 묶어서 고분자 물질 네 개 중에 이제 이 3장에서는 핵산과 단백질을 보려고 하는데 이들은 그들과는 이제 기능이 훨씬 다른 거지. 완전히 다른 기능을 에너지원보다는 뭔가 다른 기능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산 하면은 자, 여기 그림 아름다운 모델 두 개, DNA와 RNA가 나와 있는데 DNA는 좀 똥똥하고 RNA는 날씬하고 이 DNA가 이렇게 퉁퉁한 이유는 보니까 자세하게 두 가지 색깔이 겹쳐 있네. 두 마리 뱀이라고 기왕이면 용이라고 해주자. 뱀보다는 두 마리 용이 또아리를 틀면서 승천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이중 사슬이라고 그랬어요. DNA를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단일 사슬, 단일 가닥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RNA는 그래서 홀로서기를 지금 수행하는 중이라서 날씬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날씬하면서도 뭔가 주변부가 이게 로컬리 국소적으로 여기 막 꼬였네. 얘네들은 이렇게 또아를 들고 꼬여 있어 RNA가. 이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복선입니다. 그런 거조차 이렇게 표현해주는 아주 좋은 모델 두 개가 딱 있어서 가지고 와서 봤어요. 그래서 이름은 뭐 DNA, 왜 DNA가 DNA냐? 디옥시라이보 뉴클릭 애시드, RNA는 라이보 뉴클릭 애시드. 자, 둘 다 핵산이에요. DNA와 RNA가 핵산. 좋은 것은 탄수화물이나 무슨 지질이나 단백질이나 그런 거와는 다르게 핵산은 정말로 우리의 일을 쉽게 만들어 줘가지고서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지. DNA 아니면 RNA 둘 중에 하나. 자, 어쨌든 간에 모든 그러한 복합체들은 중합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고분자 물질들은 작은
부품들로부터 시작돼서 조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녹말 같은 중합체, 탄수화물의 중합체는 단위체인 포도당들이 수백 개가 연결이 돼가지고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합체는 지방산이라고 하는 세 개의 단위체가 모여서 중합체를 이뤄서 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거지. 자, 그러면 핵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이러한 일관성. 핵산은 무엇의 중합체이냐 하면 뉴클리오타이드라고 하는 작은, 비교적 작은 물질의 중합체입니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또 다른 일관성. 그럼 단백질은 무엇의 중합체이냐? 그럼 아미노산의 중합체입니다라고 해주는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이 빌드업이 된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여러 번 들어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지겹도록 들어온 사실이긴 하겠지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체는 조금 특이한 것이 그 자체가 세 개의 또 다른 마이크로 미세 부품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당분 중에서 5가지 국방성처럼 생긴 오각형 모양의 탄소 5개를 가진 오탄당이 하나 자리 잡고 있고, 한쪽에는 좀 질소들이 여러 개 군데군데 박혀 있는, 그래서 보통 나이트로저너스 베이스라고, 염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이트로저너스 질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기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이것을 질소 염기 또는 질소 함유 염기라고 하는 부위. 그 다음엔 인산기. 인이 들어가 있으면서 산소들이 4개가, 원래 인산, 실제로 H3PO4 인산인데, 화학 시간에 다루는 그 강산 인산인데, 물에서는 이미 그 산도가 이미 위험성이 없이 이미 전자를 수소 이온들이 전부 다 밖으로 빠져나가서 산의 위험성은 그다지 있지 않은 그런 인산기 하나. 이렇게 3가지 부위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조상으로 하나의 뉴클리오타이드를 딱 규정을 하면서 각 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인산기는 어차피 그야 똑같은 인산기니까 PO4 여기. 다만 여기서 이온이 몇 개나 하는 것을 주목을 하시기. 인산기 하나의 이온이 2개씩이나. 왜? 이 수소가 여기 박혀있던 자리들이 전부 다 이미 산이기 때문에 물에서 이미 수소 이온으로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 지키고 있는 이온밖에 안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보면 산은 이미 우리가 확인을 하는 순간에 이미 수소는 없어져 버린 상태이고 이온만 가지고 달랑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때는 너 산이구나. 그래서 수소 이온은 이미 날아가 버렸구나. 염기는 그 정반대로 수소 이온을 이미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 상태. 생물학에서의 얘기입니다. 이 수소 이온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이 이온화가 돼 있어, 염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이것도 역시 복선을 까는 건데, 나중에 단백질 얘기할 때 산성 단백질이냐 염기성 단백질이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뭐야 갑자기 왜 이게 플러스 이온이 있는데 왜 이것 보고 염기성 단백질이래?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음이온들이 딱딱 있어, 단백질. 이거 산성 단백질이네? 그 이유에서 이미 산으로서 산의 역할로 수소 이온을 이미 던졌기 때문에 음이온이 거기 보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이 당의 2가지 종류의 당이, 핵산을 이루는 2가지 종류의 당이 있고, 이 질소 염기 부위에 4가지 종류의 DNA 또는 RNA 각각 공이 4가지 종류의 초이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당 먼저 볼까요? 당을 먼저 보면 여기서 보는 게 훨씬 쉽지. 라이보스라고 하는 당과 보통 이 자는 주로 빼주는데,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하는 당이 2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DNA를 이루는 뉴클리오타이드에 사용되는 당은 뭐겠어요? 당연히 D가 들어간 디옥시라이보스. 그러니까 이름이 DNA지. 이름이 DNA인 이유는 이 당을 썼기 때문에, 이 디옥시라이보스 뉴클리오타이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선지 이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이 배척이 매우 심해서 서로 간에 교차가 사용 안 되고, DNA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이 친구만 사용이 되고, RNA를 만들 때는 반드시 요 당만이 사용이 돼요. 이 둘 중에 누가 원조인가를 사실 족보를 따져보면
라이보스라고 하는 당은 원래부터 있는 잘 알려진 당이고, 라이보스. 그러니까 당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탄소를 가진 5탄당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고리를 이룰 때 이쪽은 살짝 빠지고 여기에 이제 산소가 들어가면서 고리화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라이보스 당은 유명한 당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라이보스 당이 좀 다쳐가지고서 여기 이빨이 하나 빠져가지고 이제 산소가 없어진, 여기 이제 수소만 남은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하면서 아마 이 당이 나중에 생겼겠지. 그래서 이 당을 사용해 보니까 뭔가 좋은 점이 생겨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 그래서 DNA에는 이 당이 사용이 되고 RNA에는 이 라이보스 당이 사용이 되는 요거고. 번호는 원래 탄소에는 탄소뿐만 아니라 유기물에는 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에는 항상 번호를 붙여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요 라이보스 당에도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순서가 있어요. 여기서 유기화학 시간에 몇 번 가르치는데 계속 저조차도 까먹어.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제 1번부터 시작하는지 어쨌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 1, 2, 3, 4, 5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지는데 문제는 이 뉴클리오타이드에는 이 번호를 붙일 게 여기 말고도 저기 질소염기에도 또 번호를 붙여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질소염기부터 그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줘요. 번호를 붙여주고 다시 내려와서 일로 내려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1번을 붙이는데 좀 머쓱하거든. 똑같은 1번이 2개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서 1, 2, 3, 4 프라임을 붙여줘요. 그래서 이 뉴클리오타이드에 붙이는 당에는 그 탄소에 붙이는 번호에는 1번 프라임, 2번 프라임, 3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왜 갑자기 화학을 자꾸 얘기를 하고자 할까? 좀 의아하죠. 왜 2번, 3번 뭐 이런 걸 자꾸 강조를 할까? 여기서는 그것을 알아두면 조금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요 2번과 3번과 5번 이 친구들은 번호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알고 있는 것이 편해서 그래요. 자, 질소염기에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개인적인 뉴클리오타이드의 정체성은 딱 이미 우리가 파악이 되는 것이 정체성. DNA 뉴클리오타이드다. 얘는 어떻게 변할 길이 없어. 얘는 어차피 디옥시라이보스야. 인산기도 얘 그냥 똑같은. 그러면 내가 하나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뉴클리오타이드로서 나의 개성을 표출하고 싶은 딱 부위는 어디? 딱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만이 고유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 그런데 그 기회가 어떻게 몇 가지의 경우의 수로 부여가 되느냐? 딱 4가지 경우의 초이스로 부여가 되는 거지. 여기에 올 수 있는 4가지. 누구? 이렇게. 이럴 때마다 키가. 됐다.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여기서 퓨린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가 2개 있는 피리미딘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가 하나짜리. 그 차이 뿐이야. 그래서 2개 쌍으로.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 왓슨 크릭이 발견하고 보니 정말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4가지 종류의 질소염기가 무작위로 여기 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아데닌이라고 하는 질소염기가 여기에 딱 오면 아데닌 디옥시 라이보 뉴클리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 길잖아 이름이 너무 기니까 우리는 귀찮은데 뭐 그냥 A라고 하자. 또는 이것이 정말로 디옥시 아데닌이라는 것을 정말로 호소하고 싶으면 왜냐하면 아데닌은 2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데닌 뉴클리오타이드에는 여기에 라이보스가 들은 아데닌 뉴클리오타이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디옥시 라이보스가 들은 아데닌 뉴클리오타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구분할까? 표시로. 에이 귀찮은데 여기다 D 써주지 뭐. 그러면 너는 DNA에 들어가는 디옥시 아데닌 뉴클리오타이드구나. 이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 글자로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지. 편하게.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제작하기도 훨씬 쉽고 이제 그럼 드라마 제작해서 무슨 DNA 염기 서열을 조사하자 무슨 범죄 시연해서 그럴 때 이상한 뭐 AADDC D는 없지. AACT, ACGC 뭐 이렇게 이상한 뭐 번호가 이렇게 알파벳이 막
반복해서 나오는 그게 결국 이 뉴클리오타이드의 반복이라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험실에서도 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소통을 하고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민 하나 결국 이 알파벳 하나로 표기를 해주면 그것이 뉴클리오타이드, 그 개인 뉴클리오타이드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긴 DNA 사슬을 돌려막기를 하는 거고 계속 왔다 갔다 무작위로. RNA의 경우도 네 가지 공평하게 나도 네 개니까 너도 네 개 가져 하는데 다만 그 네 개가 여기서는 조금 틀리지. 이렇게 틀려요. 요게 이제 RNA. 그러니까 사이민 대신에 사이민이 들어갈 자리에 그대로 정확하게 사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대리 출석을 딱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니까 번갈아 서로 교대를 해준 겁니다. 원래는 원조를 따지면 RNA가 원조이기 때문에 RNA가 원래 처음에 이제 우리의 유전 물질로 작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토사 구팽을 시키고 DNA로 대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유라실에서 사이민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네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둘이 참 매우 중요하다고 얼핏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개의 퓨린과 두 개의 피리미딘이 서로 짝을 맞춰서.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들이 이중사슬을 DNA처럼 이중사슬을 만들 때 아까 그 봤던 용트림하는 그 모델에서 봤듯이 이 둘의 간격이 디멘전이 절대로 흩어지지가 않아요. 이 간격이. 이 사슬과 왼쪽 사슬과 오른쪽 사슬의 간격이 요 둘끼리에 왜냐면 이 디멘전이 같기 때문에 항상 하나의 퓨린이 하나의 피리미딘과 마주보게끔 해놓으면 퓨린이 퓨린끼리 결합을 하면 불쑥 튀어나올 것이고 디멘전이 피리미딘끼리 결합을 하면은 좁아질 것이고 그러면 DNA 사슬이 이렇게 가다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겠죠.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지 이 친구들. 항상 퓨린은 피리미딘하고만 결합을 그러니까 서로 짝짓기를 이렇게 해서 그런 갈등이 없이 항상 이 안에 이 간격이 똑같이 가게끔 되어 있는 그것을 왓슨과 크릭은 예상을 하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한 거죠. 얘네들이 이 간격이 이게 만약 이렇게 왔다 갔다 들쑥을 하게 되면 모양이 안 이뻐. 이쁜 게 최고야. 하면서 이제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이 짝이 아데닌과 사이민이 짝을 짓는구나.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짝을 짓는구나. 그것을 딱 확실하게 확인을 한 순간 문제가 한 85%는 해결이 돼버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노벨상을 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지금도 조금 허탈할 거예요. 아니 뭐 구조를 그렇게 밝혔다고 지들이 뭐 한 것도 아니고 지들이 무슨 어디 갑자기 꿈에 조상님이 나와가지고서 모델을 발견해낸 것도 아니고 남들이 이미 다 얘기한 거를 짜 맞춰가지고 DNA 모델을 딱 보여줬는데 그걸 노벨상을 줄 일이야 그게? 하나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이따 아니면 다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염기들이 있으면서 이건 다 생략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뉴클리오사이드 뭐 이런 것들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이제는 인산 디에스테르 결합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생략. 인산 포스포다이에스터 결합. 이게 바로 핵산을 형성시키는 축합 반응이죠. 그러니까 공유결합이면서 물이 한 분자 빠지는 결합인데 이제 뉴클리오타이드끼리 축합 반응을 이뤄가지고서 그 뉴클리오타이드 두 개를 연결시키는 공유결합이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 포스포다이에스터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름 귀찮아, 외우기 싫어. 물 빠지는 축합 반응이다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렇다면은 축합 반응이라는 얘기는 벌써 장수 한두 번에 이미 두 번을 봤잖아. 이들이 글리코시드 결합에서 어떤 식으로 물이 빠지는지, 그 다음에 에스터 결합에서 어떤 식으로 물이 빠지는지. 너희 둘이 합의해서 와라는 거잖아, 결국 골자는. 너희 둘이 결합하고 싶어? 그럼 둘이서 합의해서 나한테 물 하나만 줘. 보통 그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쪽에서 OH가 나가고 한쪽에서 H가 나가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그래서 H2O 끝, 짠. 그게 바로 축합 반응인데. 그럼 여기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뉴클리오타이드 둘이 결합을 하고 싶어? 그럼 너희들이 합의해. 합의를 보려면은 이제 어디서 둘이서 H2O가 빠지면 되니까 한쪽이 OH를 내줄 수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 H를 내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잠재력이 있는 부위가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관점에서 아까 2, 3, 5번을 기억을 해 두시라라는 얘기죠. 뉴클리오타이드라는 전체 구조를 한번 머리에 딱 떠올렸을 때 여기서 OH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부위가 어디일까? 거기서 H가 빠져나갈 수 있는 부위가 어디일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이 어느 부위에서 발생할까라는 게 대충 짐작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짐작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딱 있을 때 두 뉴클리오타이드가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shit, sorry. 얘기를 하지. 아니 시계가 없어가지고서 이미 거의 10분이 가깝게 지금 오버를 했는데 내가 그럴 때는 이제 시간이 됐을 땐 눈치를 줘야 돼. 그래야 내가 쉬지. 자, 10분 얼른 쉬고 다시 시작합시다.